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납세의 달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어김없이 돌아왔는데요.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은 사람이 1년 전보다 82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직장인 중에도 임대소득이라든가 강연소득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또 절세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기업들의 배당도 늘어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와 배당주 투자에 대한 책 함께 읽어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게 촉발점이 됐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격적인 것은 사실 이제 종부세 하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과도 같은 과세 체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종부세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건 이제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역시 종부세 세율도 당시에 올렸었고요.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의석수 171석을 가진 사실상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종부세 개편을 언급했으니까 실제 이제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이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 만에 종부세가 대변화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부동산 정책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의견이 나온 게 좀 파격적인데 갑자기 왜 이게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해서 이제 종부세를 비롯해서 양도세, 취득세 그때 당시 이제 각종 부동산 세금의 세율을 올렸었고 또 하나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라는 이유로 빠르게 올렸죠. 이로 인해서 이제 주택시장에선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고 이게 결국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또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돼 왔고요. 위헌 심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당시에. 그래서 종부세가 원래는 고가 주택에 좀 한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을 가진 건데 집값이 오르니까 종부세 대상 자체가 많아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어 왔습니다. 네. 실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는 1주택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그런 완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 1주택자 폐지를 꺼낸 것은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포석이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주택 장기 보유한 경우 장기 보유 특례도 있고 또 고령자 특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 정부에 와서 네. 이제 그 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높인 것도 있었죠. 네. 1주택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폐지될 경우에는 지금 주택시장의 구조가 또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금액 기준 없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거주 집주인들이 결국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서울의 인기주역 즉 이제 똘똘한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똘똘한 단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한 푼도 안 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1주택 자체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게 또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전월세를 시장에 많이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또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임대주택 공급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100억, 200억짜리 집에도 살지만 그냥 노후에 생활비 없는 사람들은 작은 네. 주택에 살면서 뭐 연립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거기가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여러 가지로 있겠죠.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과도한 의료 행위로 인해서 지금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네. 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이게 재작년에 좀 줄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커졌어요. 이게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인데 작년에 전체 실손보험에서 적자 규모가 1조 9,700억 원. 네. 2022년에 그러니까 한 해 전인 2022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300억 원으로 줄었다가 한 해 사이에 적자 규모가 다시 30% 가까이 커진 겁니다. 작년 보험료 수익이 전체 14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손해액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손해액은 결국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말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손해율을 따져보면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03.4%로 1년 사이에 2.1%포인트 늘었고요.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거는 이제 보험 수익보다 보험금으로 나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적자라는 뜻이죠. 네. 실손보험 손해율이 2021년까지 치솟았었습니다. 당시에 113%까지 올랐다가 당시 이제 의료 난발에 지목이 됐던 대표적인 의료 행위가 백내장 수술이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백내장 수술이 당시에 법원에서 입원 치료비가 아니라 통원 치료로 본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네. 백내장 수술이 또 확 줄었어요. 이러면서 맞아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101.3%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작년에 다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어요? 이제 병의원에서 행해진 이제 과도한 의료 행위 때문인데 이제 비급여 의료 행위가 네. 꼽히는데 비급여 보험금이 작년에 8조 원에 달했거든요. 1년 사이에 또 소폭 늘었고요. 이게 이제 백내장 때문에 늘었다가 백내장 판결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건데 뭔가 봤더니 전통적으로 도수 치료가 되게 많은 비급여 항목 중에서 많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급여 주사료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금 지급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도수 치료와 이런 비급여 주사료 합쳐가지고 비급여 보험금만 4조 6천억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의료 행위가 문제인 게 또 병원마다 가격이 또 천차만별.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꼽히죠. 이게 전체 병원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일부 병원의 행태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금 청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 시술 행위에 입원 등을 같이 권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지능적으로 늘리고 또 비급여 항목 중에서 보장 범위가 포괄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슷한 진료 항목을 여기에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이제 악용되고 있다. 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과도한 의료 행위가 결국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의 과잉 진료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치료 통원 치료 1회당 보험금 지급 한도를 아예 정해야 된다. 설정하는 방식으로 표준 약관을 개선해달라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그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서 이제 복수의 외신들을 통해서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진 건데요.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관세 부과 대상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지 이런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분야들은 이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또 국가 안보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해당 결정은 미국의 통상법, 우리가 슈퍼 301조라고 하는 통상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 제품 전반에 대해서 부과되던 관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이르면 14일께로 예상이 되는데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대선 가까이 오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더 강경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제 움직임은 사실 이제 미 대선이 점차 가까이 오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고요. 한두 달 사이에 흐름들을 보면 최고 당국자들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포착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초에는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 폭탄 발언을 했죠.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중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 노조원들 대상으로 연설을 하면서 중국산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올리겠다 이런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고요.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라고 하는데 해양 물류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조사에 돌입을 했고요. 최근에는 진화 로문노 상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는데 전면 수입 금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강경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실제 인텔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최근에 중국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 면허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손에 꼽기도 힘드네요. 지금. 이제 이런 일련의 발언과 행동들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대중국 무역 규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대중국 강경 정책은 더욱 선명하고 강력한 기조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 조선, 태양광 같은 항목들은 사실 우리가 중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대상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망 또 안보나 경쟁을 이유로 최근에 무역 기조가 자유무역에서 블록화되는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수출 장벽으로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이 작년보다 82만 명이나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그리고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재임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하면은 소득 다 종합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소득세법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소득은 8가지로 나열되어 있어요. 저희 줄여서 입에사 근연기 퇴양이라고 하는데 조금 빠르죠. 입에사 근연기 퇴양.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퇴직, 양도소득입니다. 아, 네, 이 중에서 네. 퇴직과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따로 빼고 네. 앞에 있는 6가지를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에 작은 연기. 네. 네. 잠깐만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6가지의 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6월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성실 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네. 일정 정도 매출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장부 기장한 것이 적합한지에 따라서 세무사 등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제출하라는 거고 그에 네. 대해서 신고 기간을 한 달 정도 늘려주는 겁니다. 네. 어쨌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아까 뭐라 그러셨죠? 2배사 근년기까지만 하면 네. 그럼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얼마가 돼야 네. 그 이제, 이자 배당 네.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원천 징수 하실 네네. 때 이제 받으신 걸로 끝나게 되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연금소득이 또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네.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천만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원천 징수로 이미 세금을 내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15.4%라고 알고 계신데 네, 네. 정확하게는 소득세 14%에 지방세 1.4%인 네네. 건 거죠. 네. 그래서 그럼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2천만 원 금액까지는 원천 징수 세율로 계산을 하고 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요거는 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하고 조금 다르게 네. 그 금융소득 비교과세라고 하는 계산 방식을 따르게 돼요. 근데 이걸로 계산을 하면 항상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이제 15.4%보다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세금을 더 납부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네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자나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잖아요. 네. 받을 때마다 그걸 다 합산해서 두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통은 세후 금액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네. 15.4% 네. 이제 공세 받은 돈이 내가 이제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세전소득으로 해야 되는군요. 세전소득으로 해서 나 갑자기 왜 세금 내라고 나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2만 명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네. 그런 영향들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양도소득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건이 모르지만 두 건이게 되면은 그것도 합산해서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두 번째 건을 양도하실 때 네. 앞에 건하고 합쳐서 신고를 하셨다라면은 네. 그 다음에 신고를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건별로 따로 예정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걸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두 건을 양도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런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제 연말정산은 요즘 1월에 하지 않습니까? 2월에 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잖아요. 그 신고 시기는 다른데 거의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낼 거 내고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슷한 구조이기는 하죠.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1년 동안 근로소득 한 거에서 매달 이제 급여 받을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산해 봤더니 원래 내셨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셨으면 돌려받으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적게 내셨으면 추가 납부를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해 보이지만 네. 사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건 거죠. 그렇죠. 근데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셨다라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변동사항이 없으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한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봐주겠다라고 해서 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가끔 연말정산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양가족 잘못 올린다거나 네, 뭐 그런 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 잡으시면은 네. 가산세 같은 거 안 내셔도 돼요. 왜냐면 아. 원칙이 5월이고 아. 2월에 하는 건 약식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약식을 잘못해도 정식을 제대로 한다라면은 가산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든 잘못했든 네. 그래서 그때 돌려받았던 거가 있는데 이제 캥겨가지고 이번에 이제 5월에 제대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 전혀 없고 불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5월이 아. 확정이기 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월이 지나서 나중에 하는 거는 내년에 네.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꼭 필요합니다. 자, 신고 대상자가 당연히 사업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누가 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정용역 대상자와 네.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신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든지 네. 아니면 근로가 있는데 뭐 부수적으로 요즘은 왜 엔잡이라고 해서 네, 배달 네. 라이더라든지 맞아요. 이런 거 하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고. 배달 라이더도 이게 다 소득이 잡혀요? 네. 아. 네, 요즘 이제 국세청이 몇 천 원씩 배달해가지고 내가 네. 했던 게 다 잡혀요? 네. 아.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를 지급해주는 측에서는 그거를 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지 비용으로 인정을 내가 받을 안 수 해도 상대가 있잖아요. 하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득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 뭐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소득들이 나중에 밝혀지면 큰 문제가 그러면 됩니다. 배달 라이더를 했어요. 정말 궁금한데 얼마 정도 이상 하면 이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소득은요.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세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열심히 배달했는데 거기서 또 떼간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납부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낸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신고를 하시는 게 크게 뭐 불이익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배달 라이드를 할 확률은 좀 낮은데 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정말 급해서 배달 라이드를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합해가지고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를 넘어버리면 내야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는 하죠.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N 잡러 또 내가 만약에 그럼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물론 안내도 받았지만 혹시 또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됩니까? 요즘 5월 1일이 되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자료라는 것이 오픈돼요. 그래서 네네. 막 이제 5월 2일에 이번에 홈택스가 약간 살짝 마비가 되면서 기사도 나오고 했던 네, 걸로 너무 알고 많이 있는데요. 접속해서. 네, 맞아요. 네, 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자료라는 거를 보면은 1차적으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나에게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어떤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1년 동안 어디서 얼마의 돈을 벌었고 얼마의 세금을 미리 내놨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리 운전기사 같은 경우들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신고. 기본적으로 이제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이제 지급받고 요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그 업체들이 다 이제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간병인 이런 분들도 그럴 네. 테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작년보다 82만 명 넘게 지금 네.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상이 됐다. 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종소세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2천만 원 세전 소득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초과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을 하고 네.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6%부터 45%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잖아요. 네. 이 구간에 맞춰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원천징수에서 14% 내놓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그 추가되는 금액만큼만 납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을 썼을 거야라고 하는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근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 인정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하는 모든 금액이 다 과세 표준에 100%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납세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부담해야 되는 세율이 조금 높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건가요? 그 돈 이제 지급 받으실 때 15.4% 원천 징수하신 걸로 끝나게 되는 건 거죠. 그렇군요. 그 이번에 82만 명이 다 엔잡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82만 명으로 더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지금 분석들 하고 계세요? 네, 1차적으로는 그 금리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시게 된 분들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배달 라이더라든지 이런 엔잡러들의 소득이 아까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혹은 창업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창업자들이 늘어난 부분.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소득으로 이제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소득으로 잡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소형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그 전에는 이제 비과세로 아예 신고를 하시지 않았던 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소득이 이제 신고해야 되는 대상 소득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더라도 1주택자인 경우에도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자기 주택을 이제 세를 줬을 경우에 일부 월세가 되면 그런 경우도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그건 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조건 다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근데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근로자분들 중에 7천만 원 이하의 대상자들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쪽에 세액 공제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편에서는 이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점점 이게 촘촘해져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가. 사실은 법에서는 사업성 여부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아나운서께서는 아마 근로소득 자시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라디오를 방송에 나오시는 게 주업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을 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어야 하는 건 거죠. 근데 저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온다든지 원고를 쓴다든지 하는 게 어쩌다 일어나는 경우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건 거죠. 어떤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계속 말씀으로 반복적인 계속 게. 반복. 기타 소득은 그러면 300만 원 미칠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근데 그 300만 원도 이게 우리가 제가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통장에 입금되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는 세정 기준으로 750만 원까지는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포함 안 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필요 경비를 60%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역으로 40%가 300만 원이 되려면은 75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에 받은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그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안에 필요 경비가 공제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넘으면 세금 나올 것 같으니까 300까지만 하자 이럴 필요는 없겠군요. 일을. 알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어쨌든 이번에 처음 하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이거 내가 31일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홈택스 들어가서 좀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돈만 딱 보시는데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고 유형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복식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복식장부 대상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법인처럼 신고해야 돼요. 복식부기는. 그러면은 이 복식부기 대상자는 직접 못 하시겠죠. 그럼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세무대리인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간편장부 옆에 또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단순경비율만큼 그냥 인정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경비율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비율대로 신고하는 걸 추계신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간편장부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야라고 하면은 그냥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700만 명이 모두 채움이라는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안내를 받으셨는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편장부 단순경비. 근데 간편장부인데 기준경비율이다 하면은 갑자기 세금이 확 뛰어요. 근데 왜냐하면 나라에서 증빙 없이 인정해주는 니네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증빙 없이 인정해주기는 그건 조금 너무한 것 같아 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은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모으셔서 평상시에 꼼꼼하게 간편장부로 그냥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그냥 간편장부는 그냥 우리 가계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4천만 원 벌었는데 이 4천만 원 벌려고 여비교통비 150만 원 썼고 그다음에 뭐 소모품 한 70만 원 샀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건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 전에 또 어떤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비용이나 매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은 내가 어떤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특히나 개인 사업자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이런 세액 공제 감면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주변에 강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부금 내셨으면은 기부금 영수증 꼭 받아오시라고. 실제로 저희 이제 그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기부금 같은 거 혹시 안 하시냐고. 근데 기부를 하신대요. 깜빡하시는 거죠? 아니요. 몇백만 원이나 하시는데 기부는 순수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세금 공제 받는 게 좀 그렇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죠. 그래서 혜택을 더 보셔야 주변에도 더 기부를 많이 하시니까 꼭 이런 거 챙기셔서 세금 혜택 보시라고 올해 말씀드립니다. 못하면 5년 내에 하면 됩니까? 그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막상 세금 신고할 때 보면 내가 절세 상품권 이런 걸 들어놨었으면 이번에 유리했었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아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 있으면 한두 가지 알려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그 부금 같은 경우나 아니면 퇴직연금 IRP 계좌라든지 연금저축계좌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이제 금액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융상품은 아니지만은 제가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진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잘 안 내시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중에는 모르겠고 저는 세금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을 다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자, 5월 31일까지 내야 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깜빡 잊고 바빠서 그러면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분의 2.2씩 붙는데요. 신고 불성실은요? 지금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납부 불성실만 붙는데 신고도 깜빡했다 그러면은 일단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의 20%가 붙고 시작을 해요.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럼 120만 원을 낸다고요? 하루 차이로? 120만 원에 또 납부지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더 붙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깜빡한 거면 괜찮은데 의도를 가지고 부정하게 안 했다 그러면 4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절세 가장 중요한 거는 제때 신고 납부하시는 거이고요. 혹시나 납부가 어려우신 경우에
경우에는 네, 납부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도 네, 그 할부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석세임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요즘 증권가 이슈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밸류업인데요. 오늘은 이 주주 가치와 관련이 있는 배당주 투자에 관한 책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권의 책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하나는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투자 이야기라는 책과 네. 그 배당주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 두 권을 준비했는데 네. 왜 두 권을 준비했냐면 한 권은 정말 순수한 개인 투자자가 쓴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정말 순수한 기관 투자가인 펀드 매니저가 쓴 책입니다. 네. 왜 두 권을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쓴 책과 펀드 매니저가 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봤으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한 20년 넘게 그 숙향이란 분은 이제 필명이에요. 필명. 네. 본명은 아니고 이분은 이제 사실은 한 20년 넘게 배당주 투자만 하면서 제야의 골수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퇴직 이후에도 정말 배당금으로 생활비자 조달해서 네. 뭐 잘 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배당주 투자의 정석을 쓴 사람은 현재 펀드 매니저인데 네. 그 오랫동안 배당주 펀드를 운영했던 분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그 배당주를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서 종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약간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책을 다 비교하면서 보시면 특히 뭐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권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의 투자 이야기 그리고 배당주 투자의 정석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두 권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책 얘기하기 전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이 갖는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배당을 먼저 이해하시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이 죄송합니다. 그 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주주 환원, 주주에게 돌아가는 비율. 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기업이 1년 동안 순수하게 번 돈이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이 중에서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예요. 네. 이 돌아가는 몫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 자사주를 사는 방식이고 하나는 배당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사주와 배당금으로 얼마를 단기 순이익에서 회사가 썼느냐가 바로 주주 환원율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이 OECD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서 하위권이에요. 네, 보통 평균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높은 나라는 뭐 90%까지도 나오고 70%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30-4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낮고요. 네. 당연히 대만보다도 많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훨씬 낮고 또 중국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해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최근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주 환원율이기 때문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배당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반드시 뭐 이 배당만 놓고 기업의 가치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배당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왜 배당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떤 그 투자로서의 신호를 네.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배당은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척이 될수록 퇴직 이후에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퇴직자들의 노후의 꿈이 임대사업자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사회가 이 자본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사회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본시장을 상징하는 주식에서도 그런 배당을 통해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어느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배당은 이제 중요한 현금으로 창출 기능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랜 동안 배당을 해온 기업은 당연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랑 배당금은 현금으로 줘야 돼요. 이익이 안 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들이라는 얘기로고요. 세 번째로는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은 우리가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년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 주는 회사들이 있고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은 실제 배당금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주주 정책에 있어서도 주주들에게 좀 배당금을 주려는 그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호적인 회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한 올 1월부터 시작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예. 과연 어떤 종목에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배당주 예. 관련한 종목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 선택 기준을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몇 차례 이제 들어보긴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개인 투자자인 숙향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대형주는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은행주도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데는 배당 수익이 높아도 네. 정부 좀 간섭도 높고 너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업이 글로벌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내수 사람에 가까우니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네.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그 숙향 투자자 같은 경우 그래서 철저하게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중소형주 위주만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에 의해서도 좌우도 들되는 이런 종목들을 하는데 네. 책에서 4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PER이 10배 이하.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 대비 10배 이하의 주가로 거래되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PER은 낮을수록 좋다. 퍼라고도 하죠. 네. PBR은 1 이하. 이것도 낮을수록 좋다. 예. 세 번째로는 그 배당 수익률이 은행 정기 예금 금리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은 은행 예금에 비해서 더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금리 이상으로 보상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도 은행 금리 이상으로 줘야 되고 네 번째가 순현금 기업.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을 수 있는 기업으로 좋다. 왜냐하면 현금이 네.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부채가 낮기 때문에 그 기업이 좀 경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게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마 스크린을 해보고 이 숙향이란 분이 인터넷 사이트에다 그냥 자기 종목을 다 공개를 해요. 매월. 아, 매월 공개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네. 계신 거죠? 지금 이 책을 쓴 거는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제 뭐 그 카페에다가 매번 공개를 하고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네.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참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하실 거예요. 정말 답답한 주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우량한 주식인데 우리가 무겁다고 그러죠 흔히.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을 살 때입니다. 네. 매수할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한 종목을 10% 비중으로 편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처음 매수하는 날은 3% 정도 매수하고 전체 10%니까. 네. 그다음에 또 3%는 또 다음에 하고 그쵸. 이렇게 나누어서 네. 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바닥을 맞출 수 없다.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네. 뭐 적게는 3번, 많게는 한 4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이게 배당주를 살 때 확실히 좀 편한 방법이다라고. 그럼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한답니까? 예,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아, 그렇게 하는군요. 예. 네. 아까 PER은 10배 이하 예. 낮을수록 좋다. 그 주가 수익 비율이고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1 이하. 예. 이것도 낮을수록 좋다. 예. 그다음에 정기예금 금리 이상 배당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순현금 기업이다. 예.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요. 예, 이런 종목들을 네. 가지고 스크린을 하는 거죠. 네.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동안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조금 둔화됐는데 네. 한 과거에는 연평균 20% 이상 냈죠. 그러니까 한 20년간의 기간 놓고 보게 되면 네. 20%가 되는 수익률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굉장히 그 높은 정도면요. 수익률이죠. 네, 네. 자, 그래서 그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은 예.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한쪽의 극단이죠. 예. 아주 전문가 예. 펀드 매니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배당주를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네. 책을 쓰고 있는데 주로 대형주가 많아요. 아, 완전 나름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대형주 중소에서 섞어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숙향 투자자처럼 중소형 해도 되고 뭐 대형주도 되는데 네. 전 여러분들이 둘 다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대형주 투자 종목이 많은데 이쪽은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4개 종목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 얘기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네, 유형을 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전통적인 고배당 기업.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금을 늘려주는 경우도 많죠. 이런 기업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담배 회사 주식이 전형적인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담배 회사 주식을 두고 이런 표현 쓰면 잘 안 되긴 하겠지만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주식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네. 네. 그 주식을 사서 꼬박꼬박 배당금 받아서 네.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게 이런 기업들이에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같이 늘어나는 기업. 이게 뭐냐면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배당주들은 좀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많죠. 네. 만약 기업이 막 성장할 때는 굳이 뭐 배당금을 많이 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 투자라는 게 좋은데 어떤 기업들은 돈을 너무 잘 벌어서 투자도 그냥 현금으로 다 할 수 있고 대출도 없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돈도 남아서 배당금도 계속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배당주 투자로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배당 수익률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늘면서 배당금이 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0%대면은 네. 배당 투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있지는 않은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략 이런 배당 성장주 형태의 주식을 고르시더라도 한 2% 이상은 배당은 받아야 네.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 2%면 계속 꾸준히 성장해서 한 2, 3년 기다리면은 그게 한 4%, 5% 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그 배당 정책이 바뀌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분기 배당을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간 배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금이 자주 나오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또 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뭐 또는 아니면 사전에 배당 정책 아예 사전에 공시하는 거죠. 우리가 뭐 향후 5년 동안 최저 이만큼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과거보다는 배당 금액을 증액해서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배당 매력이 높은 기업들.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그 주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네. 회사 정책 자체가 이 배당금을 좀 자주 주는 기업들 이런 뭐 기업들의 이 책에는 그런 대형주들의 사례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투자라는 게 그렇겠습니다만은 배당 투자 아무리 요즘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이게 또 만은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도 좀 짚어주세요.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거랑 아니면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많이 아니면 조금만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그 지배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 가끔 그 대주주들이 적자 계열사를 인수해가지고 네. 그 이익을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소액주주들에게 들어갈 기업의 이익의 몫을 일종의 지금 합법적으로 네. 편취하는 거죠. 네. 이게 요즘 많이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한 해에 너무 많이 배당금을 무리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좋다가 아니라 왜 그러지? 보통 거기는 대주주가 무슨 일시적인 무슨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경우는 보통 선한 의도보다는 자기의 그런 의도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회사가 잘 된다는 측면보다는. 그래서 이 배당 성향 같은 것들도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전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 이런 좀 안 좋죠. 그다음에 셋째로 이제 배당은 그 대박을 바라는 투자가 아니에요. 배당 투자는. 이건 소박이나 중박을 바라는 투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기대 수익을 좀 너무 높일 필요는 없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어느 정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또 네. 숙향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기를 자기 경험 한 20년 넘게 경험도 해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자기는 한 10개 정도 종목으로 하면 제일 적합할 것 같다. 또 네. 너무 많아지면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려워.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